네, 머니인사이트 오늘은 윤여삼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엊그제 이제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FOMC 의사록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그래도 생각보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 대비 뭐 성장률 전망은 낮췄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1% 중반에서 버티는 수준. 그리고 물가에 대한 우려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기대가 확 넘어가진 않았는데 그래도 두 분의 이제 7월 달 정도 들어오면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된다. 한 분은 확실히 알려져 있죠. 월러 이사는 가장 이제 도비시안 차기 연준 의장을 노리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정치적 해석도 있는데 그런 분과 또 트럼프가 임명했던 보우먼 이사도 원래 강성 매파였는데 최근에 7월 인하 가능성들을 좀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연준 내에서도 이제 의사록 내에 이제 전체적으로 물가에 대한 안전성만 확인되면 금리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목소리들도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부터 하반기는 뭐 연준의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준비 단계를 6월 FOMC부터 이제 조금씩 해나가는 과정이 아니었겠느냐. 아직 겉은 맵니다. 하지만 이제 속에서는 이제 그 날카로운 불의와 발톱을 조금 감추려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연준의 시간이 올 수 있다. 파월은 계속해서 물가 영향을 확인해야 된다는 이유로 금리 인하를 좀 미루고 있기는 한데요. 뭐 다음 주에 6월 CPI 지수도 확인이 되겠고 일단 물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5월까지는 관세 충격이 상당 부분 그렇게 현실화되지 않고 오히려 예상을 하회했죠. 네. 미리 땡겨서 수입한 재고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최근에 뭐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평가되는 가전이라든지 뭐 일부 완구, 가구와 같은 재화들이 차지하는 물가의 비중이 그걸 다 합쳐봐야 민감도가 높았던 비중이 한 뭐 2, 3%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 미국이 지금 재화 물가가 한 36%인데 식음료 빼고요. 그러면 20%대 노출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또 미국 내에서 생산이 많은 자동차 같은 경우 7% 빼고 이것저것 다 빼면은 지금 관세에 대한 충격이 들어오는 물가 민감도가 생각보다 아주 높지는 않다. 그럼에도 물가는 오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관세 충격, 지금 14%대 관세를 선언해 놓고 있잖아요. 그 충격 들어오면 전월 대비로는 대략 한 0.3% 정도 헤드라인 코어 다 올라와서 기저효과 반영하면 2% 중반은 넘어간다. 이것 때문에 이제 물가가 다시 좀 반등하는 기조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미국의 물가를 장기적으로 조금 한 2, 3개월치를 추정하는 나우캐스팅 같은 데이터를 보면 7월에는 그 상승세가 그렇게 강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그 정도를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르긴 하지만 그 기조를 의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정도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가격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덜 사게 되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오히려 이제 하반기에 물가가 예상만큼 크게 오르지 않고 뭐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얘기 드렸지만 일부 관세부가 민감한 재화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에도 4%, 2%. 그럼 연으로 한 사람은 뭐 30% 이상씩 오르는 그런 물가들도 있지만 미국 자동차 가격이 지금 최근 3개월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십니까? 판매량도 줄고 있지만 전체적 자동차 가격이 월로 지금 3개월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또 중요한 전체 물가에서 한 대략 0.9%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단일 품목으로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공 운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월 1% 이상씩 그러니까 유가가 안정돼서 영향도 있지만 주로 비행기 언제 타십니까? 여유 있을 때 놀러 다닐 때 타는 수단이잖아요.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관세 부과에 따르는 일부 재화 물가가 올라가는 건 다음 주에 물가에도 반영이 될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큰 틀의 경기 사이클이 돌고 그 부분이 낮춰지는 그리고 또 미국의 제일 몸통 물가인 주거비는 이미 월세 가격이 떨어진 경로를 따라서 올해 월 평균 0.28, 연한산 3%가 넘쳤는데 이게 팬데믹 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여름쯤 가면 작년에도 뭐 스티키 인플레이션, 물가가 끈적거려서 금리 인하 못한다 했지만 물가는 작년과 또 역시나 유사성을 가지고 여름쯤에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안정화되고 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이 확인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 연준의 행보가 중요할 텐데 하반기 연준의 시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최근에 이제 뭐 패드워치 전망 보니까 9월에 빅컷 전망들도 좀 등장하기도 했던데요. 네. 하반기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7월 논의까지 얘기 나왔지만 다음 주에 당장 CPI가 좀 오를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확인됐던 6월 고용도
일단 일자리 14만 8천 개, 실업률이 떨어졌다.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양호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은 쉽지 않지만 9월에 인하에 대한 기대들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물가도 작년과 유사성을 얘기했는데 작년에도 7월 FOMC까지만 해도 페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링 별로 못 줬어요. 6월 FOMC의 점도표가 뭐였다고요? 제가 매번 출연할 때마다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한 번밖에 인하 못 한다 그랬다니까요. 네. 그 유사성이 앞으로 이 9월 FOMC 전까지 2달, 그리고 작년에도 7월에 시그널링을 못 줬기 때문에 8월 셋째 주에 있었던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들을 다 쏟아내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올해도, 그래서 올해 미국 통화 정책에 관련돼서는 9월 FOMC 전에, 7월과 9월 FOMC 전에 8월 잭슨홀 컨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네. 실제 인하는 9월이겠지만 비컷까지 얘기하셨지만 그 힌트는 8월 셋째 주 주말에 확인하실 수 있을 거다. 저희는 조금 더 안정화되는 쪽에, 그래서 빨라질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9월에 당연히 인하할 거라 보고 있고요. 여전히 올해 하반기 연준이 2차례, 아니 3차례까지도 인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9월에는 뭐 금리 인하 좀 확실하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물가보다는 고용의 둔화가 조금 더 부상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6월 고용 지표가 예상을 좀 상회를 했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좀 심상치 않은 부분들도 있고 고용의 질이 예상보다 좋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겉은 양호하지만 네. 속에서 곰고 있다. 이번 14만 8천 개 중에 절반이 뭡니까? 정부 고용이었고요. 지난 바이든 2년 동안도 막대한 재정 지출 중에 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그렇게 공무원 자르겠다고 난리 쳤습니까? 바이든 행정부 2년간 공무원 채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다 현실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일론이 아까 해고했던 도지의 그 연방 공무원은 채 30만 명 정도 해고 통지했는데 겨우 6만 명 정도. 네. 그래서 지금 3분기에 그런 부담들이 녹아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아까도 제가 방송할 때 언급하시는 거 들었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신규보다 네. 계속적으로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부분에 찜찜함이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 LA에서 이민자들이 불법 이민자들 중심으로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미국에, 그래서 이번 6월 고용 안에서 보시면 서비스업 쪽, 레저, 보건 뭐 이런 쪽에 그동안 저임금 노동자들의 서포팅이 됐던 부분들의 탄력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달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반등했습니다. 반등해서 얼마? 50.8, 딱 기준선 수준. 공급망 충격이 있고 나서 바닥권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하면 저는 미국의 고용지표 역시나 어게인 2024입니다. 작년과의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작년에도 결국은 9월 비컷을 유발했던 게 8월 첫째 주에 미국 실업률이 4.3으로 7월 고용이 그 실업률 하나 오른 것만 가지고도 휘청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때보다 오히려 계속 실업수당 올라가는 기울기나 그 주변에 깔려있는 그 밑밥들은 훨씬 더 고용의 취약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이 물가보다 8월 넘어 9월 달에는 더 부각될 것이다. 얘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좀 유연하기 때문에 이제 고용 지표가 또 꺾이면 확 안 좋아진다는 좀 특징도 있고 하반기 그렇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트리거도 고용이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는 작년에 등장했던 샵룰, 네. 그게 다시 한번 시장에 등장할 거라 보고 있고요. 저희가 네. 보고 있는 3분기 미국의 실업률은 대략 한 4.5%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파월의 이제 듀얼 맨데이트 두 개의 책무 중에는 물가 쪽보다 작년과 유사하게 고용 쪽으로 좀 더 포커싱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분기에 미국의 실업률이 4.5%까지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가 감세 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 경제가 로켓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부양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팀장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예전부터 올해 이제 3분기 7월까지 제일 중요한 건 요 OBBA. 네. 원래는 BBB라고 부르다가 이제 O하고 A를 또 끝에 붙여줘서 뭐 오빠라고도 부르던데 예측한 범주 수준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3조 4천억 달러의 적자의 부담은 늘긴 했지만 그거는 예상한 범위 내. 1년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GDP 1%를 넘지 않는, 미국이 지금 30조 달러니까 대략 3천억 달러씩 재정 적자가 들어오는 건데 그 정도 가지고는 지난 2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썼던 재정 자극 대비해서 그렇게 자극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이비들이 요 OBBA 통과하고도 성장률 전망 상향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고요.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저희는 오히려 공급에 대한 충격이 채권 공급에 대한 충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미국 금리가 안정화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되려 저희는 이제부터는 재정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 경기 주도력은 좀 빠지고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 채권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은 증단됐기 때문에 금리 쪽에서는 오히려 되려 안정화되는 쪽에 기대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채금리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요. 미국 국채금리 뭐 최근에 이제 4.2%, 3%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뭐 안전자산으로서의 미국채가 다시 위상을 회복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OBBA만 해도 네. 확대 재정에 대한 우려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걱정을 했지만 예측 범위 내에 들어왔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8월 달부터 시행됩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는 미온적이지만 SLR이라고 해서 네. 보완적 자본 규정. 이게 지난 팬데믹 때 2020년에 1년 동안 가동되는 과정에서 미국 은행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채 보유 잔액이 뭐 3천억 달러. 네. 미국 은행들 그렇게 애국자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1년 동안 5천억 달러를 사고 이후 지금까지도 잔고로 1조 3천억 달러. 이번에도 그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면 미국채 누가 사주지에 대한 걱정이 올해 4월, 5월 달에 잡음이 많았잖아요. 네. 최소 미니멈하게 5천억 달러에서 좀 많이 보는 기관들은 한 1조 달러까지도 사줄 수 있다. 요것 때문에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되고 오히려 수요 쪽에서 긍정적인 기대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채 수급에 대한 논란이나 우려들은 거의 다 걸어낸 상황이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금리가 미국채 10년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기대 조금씩 녹이면서 4.3%대까지 진입한 게 이런 현실들을 반영하고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경제 얘기도 좀 해봐야겠는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경제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지는 모습이기도 한데 올해 이제 우리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가능성 최근에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4월 달까지만 해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0%대. 굉장히 암울한 성장. 그래서 기준금리도 2%까지 갈 거다. 네. 그렇게 얘기 드렸었는데 제가 지난 출연 때 아마 의견을 조금 변경드리면서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추경에 신정부 들어서 추경의 힘이 반영되면 잘하면 올해 성장률이 앞자리가 다시 일자대로 회복이 될 것이다. 네. 하는 총재도 지금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추경 효과만 해도 올해 1%대 성장. 그리고 대부분 하우스들이 내년도 성장률 전망도 높이고 있어요. 내년도도 1% 중후반대 정도 가지 않겠냐 걱정했는데 네. 요 근래 저희 당사를 포함해서 일부 외국계들이 2%대 성장을 콜하고 있습니다. 네. 큰 틀에서 경기는 바닥을 다졌고 특히나 올해는 약간 민생 지원군 중심으로 성장의 이전 소득 효과가 조금 성장의 기여도가 낮은 쪽에 지출이 많다고 봤는데 내년도 예산이 또 대규모로 확대 편성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도 그 재정의 성장 기여도는 올해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전망도 바꿨습니다. 기준금리 원래 2%까지 낮출 수 있다 봤는데 지금은 통화정책보다 우리는 미국과 반대죠. 재정 쪽에서의 힘을 더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7월 금통이 동결해줬고 연내 한 번은 더 인하를 해줄 수 있겠지만 2.25 한 발의 총알밖에 이제 남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이제 부동산 쪽 가격 안정이나 가계부채 이런 쪽으로 전환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재정정책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지면서 통화정책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 기준금리는 연내 한 번 인하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하반기 이제 국고채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이 연결고리로 그대로 들어오는데 제가 올해 상반기에 출연할 때 제일 많이 드렸던 게 한국은 채권이 좀 비싸고 네.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서 채권의 가격이 비싸고 주식시장이 싸다라는 걸 대선 전부터 계속 좀 많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걸 반영해서 추경이나 이런 거에 국고 공급 충격 이런 게 우리나라는 들어와서 3년짜리가 2.2에서 2.5, 10년짜리가 2.5에서 2.8%대까지 또 한 0.3%포인트가 올랐거든요. 채권은 좀 적정 가격 수준, 고평가 부담은 덜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싼 구간은 아닙니다. 그 주가가 최근에 또 급등해서 주가가 또 여전히 또 역시나 반대급부로 싸 보이지가 않는 단계이긴 하지만 내년까지 우리나라의 큰 틀의 경기가 바닥을 치고 좀 안정화되는 구간으로 본다면 채권은 이 당분간 좀 게으를 것 같습니다. 이 높아진 금리대에서 그냥 이자 수익에 만족해야 되는 자본 차익에 대한 기대는 좀 갇혀 있는 추세로 오르지는 않겠죠. 내년이라고 또 금리 인상을 할 정도는 아닐 거긴 하지만 채권은 그냥 이자 수익 좀 고정시키는 수단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식이 아직까지는 이 정책에 대한 수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기회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